후보를 디스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게 먼저 돼야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기 후보의 단점을 알고 있구나라고 토론이 되는 좀 측면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과부터 내 후보가 고쳤으면 하는 점 이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간 절대 끊지 않겠습니다. 예, 그 뭐 장점이 곧 단점인 것이죠. 뭐 어떤 강함이 갖고 있는 강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반대 견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뭐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목했던 점은 몇 년 전이었던가요? 그 유승준 입국을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마음속으로 이제 이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대선에 나올 뭐 본격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소식은 저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였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그 단호함이라는 것이 그 힘센 사람, 강자에 대한 단호함으로 나올 때 그것은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그 역사를 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유승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적인 인기를 뭐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국민 정서상은 유승준의 입국을 이제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뭐 그 같은 뭐 그 민족주의적인 시각 이걸로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는 좀 옳지 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좀 우려되는 바가 그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함과 단호함이 항상 강자와 힘센 사람을 향해서 날이 서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뭐 유승준 우리 평범한 사람에 비하면 물론 뭐 굉장한 모두 파워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전체로 놓고 볼 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유승준 이외에 다른 어떤 비슷한 일이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위험할 수 그거는 있죠.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또 저는 또 마음속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런 좀 우려 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후님 굉장히 그 냉철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우리 송순효님의 우리 문재인 후보는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문재인 후보는요 국민 면접이라는 네. 그 방송에서 자신의 이력서에 노잼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노잼?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썰전을 보셨나요? 봤죠. 예, 썰전에서 보니까 노잼이시던가요? 이분이 이제 많이 유머가 늦었죠. 그죠. 느낌도 그래요. 예, 그래서 노잼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의 말씀은 보면은 화려한 수식어도 없고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어떤 현란함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분의 그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논리 정연함과 그리고 진정성이 우리를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한 가운데 딱 하나 오게 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갖다 연결해서 그냥 딱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인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단어가 우리가 이제 뭐 즉각 퇴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즉각 그리고 한참 띄어서 퇴진 그 느낌이다. 좀 띄어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하고 호흡이 조금 안 맞아서 사람들이 들을 때 좀 답답하다라는 답답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걸 좀 느끼고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2012년도부터 저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시간이 좀 난다면 제가 몇 명 이렇게 팀을 짜서 좀 그 스피치 학원 강사를 좀 초빙에다가 붙여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나. 제가 스피치 학원 강사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걸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함을 표현한 데는. 그 신중함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반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또 장점이기도 한 그게 거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이게 이상하게요. 안희정 후보는 약간 좀 완전히 좀 배제된 느낌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지지 토론 신청하신 분이 없고요.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지지자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다 저쪽에 계시나 봐요. 어떡하죠? 팟캐스트 안 들으시는 분들. 근데 이상하게 문재인, 이재명은요. 그 느낌이 서로가 굉장히 보완적으로 장점과 당점이 서로 같이 얽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 네.
이분들이 한 세트 플레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예상대로 누가 되건 또는 네. 이변이라 누가 되건 간에 결국에는 서로의 지지자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대선 자체가 네. 힘들어질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지금 각자가 우리처럼 서로 홍보만 그렇죠. 한다면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두 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정 네.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과정의 관리. 네. 감정이 쌓이면 나중에 그거 다시 봉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 댓글에 보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문 후보나 이 후보 지지하는 그런 이제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우리 새날에 달리는 댓글들도 그렇고요. 거기 보면 이거는 좀 도가 좀 넘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작전 세력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지만 전부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들이.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문재인 후보는 토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참. 네. 한참 하면 사실 유치가 본전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는데. 예.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또는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사이인 간에도 우리들 표현처럼 약간 달랑달랑하고 약 좀 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이 입장이 문재인 후보처럼 점잖으면 지지율 안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같이 한번 네. 이렇게. 근데 감정 안 상하고 서로 간에 토론 논박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감정으로 치우칠 수가 있고. 이게 선거라는 게요.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그러니까, 없는 미안하게.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내 후보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 한 장면을 한번 말씀해 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저도 이런 게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니까 찍었다가 결정적으로 좋아하게 된 경우는 저것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 그게 나왔어요. 대선 때 공약을 거는데 그때 당시에 20만 원. 네. 박근혜가 걸었던 20만 원이 문재인 후보의 17만 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네. 모든 노인들께 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도 20만 원 겁시다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랬대잖아요. 지킬 수 없는 공약은 거는 게 아니다. 네. 이 사람 정말 진정성 있는 분이구나. 그게 결정적인 저한테는 한 장면 같은 거였고요. 두 분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과부터 가겠습니다. 네, 2009년 5월 23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죠.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초연한 자세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을 전하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연결식장에서 모두가 이제 이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MB가 참배할 때 백원우 전 의원이 격분을 그렇죠. 표출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상주로서 또 가셔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대선 후보로 되었을 때 그 외제차도 또 에쿠스도 아닌 그 SUV를 몰고 손수 몰고 이렇게 양산집과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왜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지 묻던 일간지 기자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외로울까 봐서라고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서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응원을 하고 그리고 더 알아보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이제 전국을 따라다녔으니까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다 따라다녔고 그 이제 그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뒤에 당대표 출마하셨을 때도 또 전국을 또 따라다녔고 응원을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63세시잖아요, 만으로. 근데 이제 5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 후보님을 뵀을 때 그분은 그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따라 웃을 정도로 그분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또 우리들에게 그 맑게 다가온다라는 거. 저는 이제 문 대표님을 문 후보님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사람들한테. 네,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자가 약간 좀 안티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 재밌을 것 같아서 뻔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은 지지자분들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길 바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처럼 보여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죠. 시대가 이런 시대에는 사람만 좋은 걸로는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인간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너무 인간미가 좋아서 오히려 개혁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 갖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죠.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난 뒤에 애들이 엄마도 나가서 사회생활을 좀 해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서 처음에 여고 동창생들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큰 보람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다 눈을 돌리다가 보니까 그때 마침 또 대선이 다가오던 때고 그랬는데 문 대표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정치를 하실 것 같은 그런 이제 움직임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이제 좀 더 따라다니고 응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은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러한 그 스타일이 맞았고 지금은 그 시민주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을 갖다 막 표출해내는 그런 시대인데 문재인 대표님은 그 인권 변호사 시절 동안에도 계속 사람들한테 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그거를 정책에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당대표 때 봤잖아요. 당대표 때 그분이 얼마만큼 강하게 자기를 갖다 지키면서 그분의 그 트위터 가보면은 트위터에 소개 프로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배는 흔들릴지라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과 같이 당대표 시절을 겪으면서 지내면서 정말 흔들릴지라도 가라앉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어떤 기본적인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을 세워놓고 나오는 거. 그래서 그분이 결코 약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인하다라는 걸 강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과로 가는데요.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좋게 보였던 그 지점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재명 시장하고 저는 사실 악연으로 시작했어요. 섭외 문제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시정을 살피시는 분들이 SNS 많이 하시면요. 간혹 까먹기도 해요. 나오실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다른 방송은 나가는데 안 나오시는 것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차 이거 실수했다 싶으셔가지고 시청의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연락을 하게 해갖고 일정을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팟캐스트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정말 선명성 있게 싸우는 팟캐스트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만 막 음모론 만들어내고 복종을 하고 싸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재명 시장 트위터에서 세월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처럼 세월호는 국정원의 실소유가 맞다. 그 실제로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이분 정말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사실 좀 반했던 측면이 있고요. 우리 덕후님은 어떤 면에서 반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사회자 프라님께서 다 해주셔서 이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단호함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세월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다들 감히 말하지 못할 때 이것은 국정원의 소유다. 그걸로 뭐 추정한다. 뭐 이런 뭐 그런 이제 레토닉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문과의 그 송 선생님께서 아까 그 디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 후보의 장점들 저도 다 동감을 하거든요. 저도 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네. 예, 뭐 지금 지지하실 거잖아요. 예, 물론이죠. 그렇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지금이 좀 평시였다면 만일 박근혜가 되기 전 이명박이 끝나고 그때 선거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문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쟁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품이 뛰어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옆집에 살고 싶은 사람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사실 문재인 후보님 옆집에 살면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원래 지금의 이제 질문이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한 장면. 그거는 역시 세월호를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였습니다. 시청에 세월호 길이를 걸고 어딜 가든 세월호 배지를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만 어떤 현직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단호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맞서서도 싸우는 모습. 역시 지금 우리가 이번 앞으로제의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 5년이 아니라 5년 동안은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후보를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후보에게 더 호감이 가느냐,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전쟁을 누가 더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자기 칼에 피를 묻힐 것인가, 누가 악역을 맡을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 편에서 가장 악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성격이나 뭐 제가 가진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퍼스널리티가 사실은 문재인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현재는 있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걸 듣는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희생 제물로 삼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일단은 싸움 잘하는 장수가 필요하다. 이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까 그 프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제2의 노무현을 우리는 또 그 요구하는 측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의 노무현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자꾸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래야 또 우리 또 지지자들이 네.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이 후보를 지지자 대표로 나온 거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좀 대신한다면 문재인 후보님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말하자면 절친이었던 것이지만 그 성향은 좀 정반대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노무현 플러스 알파, 노무현 플러스 좀 더 전투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전투력의 모습, 그것을 제가 그 세월호를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지지자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쪽에도 제가 안티 한번 걸어보면은 예.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본인 표현대로 변방 사또의 역할일 때는 권력을 향해서 막 싸워도 사실 상대 안 해주거나 뭐 그런가 보다. 물론 국정원과의 공작 같은 게 엄청 많이 걸려있는 분위기는 해요. 예. 근데 만약에 당대표였다고 해도 그 정도의 선명성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글쎄 뭐 그런 가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근데 당대표였다면 조금은 다르게 문 대표님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대처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겠죠. 예. 똑같진 않았을 거고. 뭐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 대표님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국정 경험이 뭐 5년 동안 옆에서 있었을지라도 이 정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티들이 많았고, 아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막 터줏대감이 이었던 분들이 그렇죠. 뭐 안달이 났잖아요. 가짜나 보이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는데, 그래서 당 대표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당 대표도 해보고 뭐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요. 네. 자, 재밌네요. 이게 뭐 특별한 유머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들어요. 공감도 되고. 제일 고민은 뭐냐면은 저는 공통적으로 최소한 야권 후보들 중 전반적으로 우리하고 가깝게만 지낸다면 다 편들어줄 생각이 있는데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만큼은 어느 쪽도 버릴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입니다. 이 팟캐스트의 시작은 뭐였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된 거라고 생각한 팟캐스트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대통령인 사람이 지금 패배한 사람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 시작하는 중간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야 뭐 워낙에 이렇게 스킨십이 좋아가지고 팟캐스트 막 다 나가시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어느 쪽도 편을 들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저는 두 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합체된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느 한쪽 편을 못 드는 솔직한 이야기는 하나가 있어요. 두 분들의 단점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비판을 해야 되면. 네. 근데 그 단점들을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 누군가가 되고 나서 정말 정치 못한다고 할 때 꺼낼 이야기고, 지금부터 미리 우리 쪽 후보들 단점을 막 까발려가지고 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두 분하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마치 술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 정치 이야기하는 것 같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정치에 팬심으로 대한다고 쳐도 사실 공약 보고 찍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내 후보의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약, 예를 들어서 주위에 이제 뭐 문재인 찍어라 이재명 찍어라 하는데 공약이 뭔데 하면 꼭 먼저 말해주고 싶은 바로 그 공약, 자랑하고 싶은 공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지난번 대선 때는 심지어는 뭐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였었죠. 그래서 다 가져가 그 공약 내용을 보고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뭐 나머지는 다 뭐 비슷합니다만 하나 제가 이재명 그 후보의 공약에 돋보이는 부분은
그 범죄 수익 환수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지금 뭐 이재용의 구속으로 뭐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라 했지만 결국 그들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이 사회를 주름잡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최순실 역시도 뭐 적당히 몇 년 갔다 오면 역시 또 엄청난 그 숨겨놓은 재산을 이용해서 뭐 박근혜도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재산들이 지금 스위스 은행에 지금 있다는 뭐 그런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아까의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런 특단적인 그런 공약이 실현될 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도 들지만 그런 노력을 할 때 이 사회가 그나마 그냥 뭐 누구 하나 감옥 보내는 걸로 우리가 뭐 그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을 때 그 뭐 그들의 돈이 탐나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가 좀 제대로 된 역시 나쁜 짓 하면 벌 받는구나 끝내는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공약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그것만큼은 정말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주십사. 좋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과로 가겠습니다. 네, 뭐 청와대, 검찰, 국정원 개혁하겠다. 뭐 또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 그 문어발식 그 확장하는 거를 뭐 제한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 비슷한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우리 후보님, 문 후보님의 가장 좋은 정책은 세 가지. 제 마음에 드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복지, 소방, 경찰 인력을 충원해서 일자리를 갖다 그리고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 공공부문 일자리. 그렇죠. 예. 네. 뭐 그거 이제 숫자 가지고 또 이제 막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그 숫자 가지고 비판할 거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공공 그 일자리를 확대한다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는 또 치매 국가 책임제 이야기 들으셨죠? 아, 치매 문제가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 치매 환자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원전. 예. 원전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저는 지금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생선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난 뒤에 바다가 다 오염됐다고. 바닷물이 한 곳에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갖다 다 돌아다니잖아요. 이 물이 계속 순환을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새날 들으시는 분들은요. 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예요. 네. 저희들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탈원전이라서. 저희 집에서는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던 생선을 그 이후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 원전은 저희들이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명이 완료된 원전은 폐기를 해야 되고 대체 에너지로 이제 뭐 아파트마다 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그 세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예. 예. 오, 보완할 것이 있어요. 근데 예. 육아 정책 그리고 그러니까 보육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쓰는데 뭐 그리고 인구 문제 뭐 이런 정책은 쓰는데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또 그거 약간 좀 있어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싶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나 아니면은 사회 진출이나 어떤 성폭력이나 여성 혐오나 뭐 이런 것들을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보완이 되겠죠.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처음 들은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처음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어 이렇게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해오시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탈원전 이야기 한 적 있어? 뭐 이런 거라든지. 아유 예.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2012년도부터. 하도 메시지가 많으니까 네, 그걸 네. 골라듣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두 분이 이제 그걸 가져오신 건데요. 네. 후보를 디스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게 먼저 돼야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기 후보의 단점을 알고 있구나라고 토론이 되는 좀 측면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과부터 내 후보가 고쳤으면 하는 점 이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간 절대 끊지 않겠습니다. 예, 뭐 장점이 곧 단점인 것이죠. 뭐 어떤 강함이 갖고 있는 강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반대 견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뭐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목했던 점은 몇 년 전이었던가요? 그 유승준 입국을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마음속으로 이제 이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대선에 나올 뭐 본격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소식은 저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아, 그랬어요? 거였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그 단호함이라는 것이 그 힘센 사람, 강자에 대한 단호함으로 나올 때 그것은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그 역사를 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딱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인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단어가 우리가 이제 뭐 즉각 퇴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즉각 그리고 한참 뛰어서 퇴진 그 느낌이다. 좀 뛰어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하고 호흡이 조금 안 맞아서 사람들이 들을 때 좀 답답하다라는 답답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걸 좀 느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2012년도부터 저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시간이 좀 난다면 제가 몇 명 이렇게 팀을 짜서 좀 그 스피치 학원 강사를 좀 초빙에다가 붙여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나. 제가 스피치 학원 강사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걸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함을. 인데 지금의 유승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적인 인기를 뭐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국민 정서상은 이제 유승준의 입국을 이제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뭐 그 같은 뭐 그 민족주의적인 시각 이걸로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는 좀 옳지 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좀 우려되는 바가 그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함과 단호함이 항상 강자와 힘센 사람을 향해서 날이 서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뭐 유승준 우리 평범한 사람에 비하면 물론 뭐 굉장한 어떤 파워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전체로 놓고 볼 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유승준 이외에 다른 어떤 비슷한 일이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위험할 수 그거는 있죠.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또 표현한 데는 그 신중함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반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또 장점이기도 한 그게 거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이게 네. 이상하게요. 안희정 후보는 약간 좀 완전히 좀 배제된 느낌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지지 토론 신청하신 분이 없고요.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지지자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다 저쪽에 계시나 봐요. 어떡하죠? 팟캐스트 안 들으시는 분들. 근데 이상하게 문재인, 이재명은요. 그 느낌이 서로가 굉장히 보완적으로 장점과 당점이 서로 같이 얽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 네. 이분들이 한 세트 플레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예상대로 누가 되건 또는 네. 이변이라 누가 되건 간에 결국에는 서로의 지지자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대선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지금 각자가 우리처럼 서로 홍보만 그렇죠. 한다면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두 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정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또 마음속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런 좀 우려 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후님 굉장히 그 냉철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우리 송순효님의 우리 문재인 후보는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문재인 후보는요 국민 면접이라는 네. 그 방송에서 자신의 이력서에 노잼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노잼? 예. 그런데 우리가 썰전을 보셨나요? 봤죠. 예, 썰전에서 보니까 노잼이시던가요? 이분이 이제 많이 유머가 늦었죠. 그죠. 느낌도 그래요. 예, 그래서 노잼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의 말씀은 보면은 화려한 수식어도 없고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어떤 현란함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분의 그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논리 정연함과 그리고 진정성이 우리를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한 가운데 딱 하나 오게 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갖다 연결해서 그냥